네, 안녕하세요. 2부로 다시금 인사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최리나입니다. 글로벌 증시의 분위기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온기가 우리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아침입니다. 자, 코스피는 조금 전에 하락 전환했었다가 소폭이지만 상승권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만 역시 강한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상승 출발했었지만 하락 전환한 이후 아직까지도 파란불입니다. 어제 양매도 속에 2% 가까이 하락했던 코스닥에 추가 하락이 오늘도 양매도 속에 나오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의 하락이 좀 진정되면서 오늘 아침장 코스피의 반등 그리고 IT 부품주가 많이 몰려있는 코스닥의 반등으로까지 이어졌었는데요. 삼성전자의 반등폭이 아쉽게도 아주 쬐끔만 진행되면서 강보합권으로 상승폭을 삼성전자가 줄이자 외국인이 역시 좀 더 많이 팔게 느껴지는 그런 아침입니다. 1810선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는 코스피와 심지어 하락 전환된 코스닥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전일 급등했었던 원달러 환율만큼은 급등의 되돌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2부를 통해서 준비한 소식 먼저 보여드리죠. 네, 수급 분석 상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왜 꽤 괜찮게 출발했다가 하락 전환까지 할 수밖에 없었나 그 뒷얘기를 수급에서 찾아볼 수 있겠고요. 어제부터 함께 주고 계십니다. KTB 투자증권의 김근호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외국인들이 또 선물을 한 2천 계약 남짓 사는 것 같더니만 오늘 아침엔 선물, 거래소, 코스닥 모두 매도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외국인의 방향성에 대해선 당분간은 좀 쉽게 예측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일단 방향성은 매일매일 좀 변할 가능성이 좀 커졌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그만큼 커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현물에서 좀 매도를 하고 있고 선물에서도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전일 같은 경우에는 뭐 현물에서 조금 매도세를 보였어도 선물에서는 조금 매수를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오늘은 뭐 그렇게 큰 거래는 아니지만 일단 모든 부분에서 좀 매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뭐 전일에 또 미국 시장은 좀 좋았는데 국내 시장이 좀 안 좋은 이유 이런 부분들은 일단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은 국내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긍정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현물을 매수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현물을 좀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에서는 또 매도를 하고 있고요. 일단 최근에 이 코스피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유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유입세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어떤 힘을 가지고 시장을 받칠 만큼 그리고 시장을 돌릴 만큼의 힘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외국인이 키를 쥐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중소형 시장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우려감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에 연기금과 투신 사실 투신과 연기금이 코스닥에서 강하게 매수세를 좀 보여주지 않는 한은 사실 코스닥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반등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연기금 수급에 많이 기대는 경향이 코스닥 시장에서 나타나는데 일단 연기금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좀 매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당분간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의견들을 좀 내비치는 것 같고요. 일단 2분기 뭐 실적 시즌에 돌입하는데 보겠습니다.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대치를 너무 많이 갖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뭐 2분기 전체 시장의 이 이익 추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일단 7월 달에 이 실적들을 기업별로 실적들을 좀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일단 우려감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개인 일단 현물과 선물에서 동반 매수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좀 좋게 시작하다가 또 음봉을 내는 모습인데 과연 개인들이 이렇게 반대 포지션을 좀 잡아가면서 언제까지 좀 버텨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개인이 이 기관과 외국인을 상대로 싸웠을 때 그렇게 승률이 좋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개인들은 한 이 정도가 바닥일 거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개인, 기관, 그리고 외국인까지 수급 주체별 속내를 표현해 주신다면요. 네, 외국인 같은 경우 이 한국 증시가 과연 매력이 있나라는 물음을 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미국 시장에서 괜찮은 지표들이 나왔고 미국 시장이 좀 반등을 보여준 반면 아시아 시장은 역시나 신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체성을 좀 걷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과연 한국 증시가 매력이 있을까라는 물음들을 분명히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던질 것 같고요. 뭐 PBR, PER 관련해서 국내 시장은 좀 계속적으로 바닥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PBR과 PER을 이용해서 현재 시장을 좀 바닥권으로 판단하는 것은 조금은 이 공격적인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PBR과 PER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시장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수급에서 좀 찾아야 되는 시장이 아닐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냥 미지근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소극적인 자세를 분명히 갖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기관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외국인의 눈치도 봐야 되고 또 국내 시장에서 기관적으로 유입되는 이 펀드 자금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시장에 대해서 너무 냉정하게 시장은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래 우리나라 시장이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졌어. 다른 시장보다 이제는 좀 사야 될 때다라는 이 매수에 대한 열정이 그렇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기관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이 미지근한 반응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소극적인 반응이 계속적으로 좀 나올 것 같다. 라는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개인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 바닥이라는 판단 이 부분이 가장 좀 오류가 큰 것 같습니다. 물론 바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고 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해서 분명히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분명히 누구도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식은 항상 대응인데 지금 상태에서 외국인의 포지션 그리고 기관들의 태도를 봤을 때는 분명히 그렇게 바닥권에 대한 논의를 쉽게 결론 지을 수 없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개인들은 일단 어느 정도 좀 빠졌지 않냐, 이제는 좀 반등이 나와야 되는 때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매수로 좀 이어지는 것 같고요. 바닥일 거라는 믿음을 좀 갖는 게 가장 큰 리스크고 어폐가 아닐까라는 여담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투자 전략 들어보기 이전에 글로벌 주식 시장 간밤에 오른 것 대비 너무 못 따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들어서요. 우리가 선진 시장이 아니라서 그럴까요? 네, 일단 그 부분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선진 시장과 신흥 시장의 디커플링은 계속적으로 좀 일어날 것 같고요. 일단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드라기 총재 발언 그리고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 또 이에 따라서 야간 선물에서 외국인이 좀 순매수 유입이 되면서 국내 시장도 아침에 오전장은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이 외국인의 매도 전환 그리고 기관의 소극적 태도, 선물에서의 어떤 매도세 이런 부분들이 재차 좀 하락으로 좀 돌려놓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물론 낙폭을 좀 만회하면서 지금 시장은 좀 올라왔지만 일단 오름과 내림을 좀 반복하는 계속적인 모습은 나올 수 있다. 그 이유가 선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좀 돌아 나올 가능성이 커졌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선진 시장에 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글로벌리하게 굉장히 좀 안 좋게 보는 모습들이 여전히 잔존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좀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서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지 너무 섣부른 대응은 힘들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답보 상태에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쉽게 그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이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발견되기는 중국 시장은 당분간 힘들다. 그렇다면 국내 시장 역시도 중국 시장에 더불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승에 대한 어떤 이 눌림 이런 부분들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밸류에이션보다는 수급에 의한 약세장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분명히 국내 시장이 지금 매력이 있고 밸류에이션 쪽으로 매력은 분명히 있는 자리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과연 상대적인 이 부분을 봤을 때 외국인의 눈에서 다른 시장과 비교해 봤을 때 국내 시장이 굳이 이 국내 시장을 리스크를 지면서 사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 부분을 판단하기에는 외국인은 아직까지 그런 감은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당분간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차분한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셔야지 뭐 오버나잇을 하겠다. 물론 운 좋게 한두 종목 맞으면 오버나잇도 가능하시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사놓고 매수해놓고 넉놓고 있을 장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것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IT 쪽에 오늘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는지, 일단 최근에 급락한 거에 대한 추가적인 되돌림이 어디까지 나올까요? 운수장비 섹터에 또 외국인들은 집중하는 모습도 포착되네요. 네, 일단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는 삼성전자 필두로 해서 실적들을 좀 보고 판단을 해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1분기 대비해서는 그렇게 썩 매력이 있진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뭐 비수기에 접어들기도 했지만 일단 전기전자 업종의 성장률이 조금씩 정체되는 느낌들이 있고요. 오히려 낙폭이 컸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지, 다시 전기전자 업종으로의 어떤 이 대정업종으로의 등극, 이 부분은 분명히 조금은 유보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오히려 운수장비 섹터 같은 경우에도 전기전자 업종보다는 단기적으로 조금 더 매력이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최근에 업종별 흐름을 좀 보면 이 업종별로 이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빨라졌기 때문에 어떤 업종이 대장 업종이 될까, 이런 특징 업종이 분명히 없기 때문에 전형적인 약세장 패턴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업종의 최근의 분위기, IT보다는 그래도 운수장비가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분석도 해주셨네요. KTB 투자증권 김근호 과장님의 종합전략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선물시장 동향과 팁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주쌤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선물시장 좀 조용하네요. 옵션 만기가 코앞이라서 그럴까요? 오늘 개인만 사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장 자체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면 계속해서 연일 말씀을 좀 드리는데, 현재 가격대, 즉 236대, 7대 부근에서는 매수를 잡고 가야 된다. 그런데요, 이 부분이 시장이 오버나잇을 만약 결정을 했을 경우에 갭에서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포지션들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빠르게 우상향으로 더 올라가서 수익을 좀 극대화내셔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관점에 인위적인 모습도 보일 수가 있겠지만, 합성적인 포지션 자체가 아직 완벽하게 구축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속임수 페이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출발과 함께 오늘도 그런 증상들이, 오늘은 또 수급에서 나타나 버렸는데요. 바로 수급이 꼬이면서 상승분을 반납하는 확대 포지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한번 정리해봐서 보면요, 시장 출발과 함께 개인들의 매수세가 너무 공격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시장은 갭상승이 나왔고 외국인과 기관계 쪽에서 관망하고 일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히나 금융투자 쪽은 양 매도 포지션을 일부러 잡아가면서 일단은 지수의 방향성의 양광 구조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겠고요. 하지만 외국인의 관망세 속에서 개인들의 공격적인 선물 매수세가 확대가 돼버리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진행 쪽의 포지션을 갖고 밑으로 바로 확 밀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하지만 지금 전일과 조금 사뭇 다르다는 건 수급에서의 개인들의 변동이 커졌다라는 부분, 콜옵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의 콜옵션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와 있고 풋옵션 쪽에서는 오히려 좀 작게 들어와 있고, 외국인들은 신규적인 풋옵션의 매수가가 상당히 지금 등가 부분에서 내가 가격 부분에 대한 공격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금액상으로는 크게 보이는 것뿐인데요. 이 여파를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개인들의 수급만이 유일하게 상방이다. 그렇기 때문에 갭을 일단 반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들이 나홀로 매수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 디커플링, 지금 해도 너무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개인들을 현 선물 쪽에서 모두 다 뺍니다.
이렇게 이렇게 빼놓고 왜 금방 다시 올리느냐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부분이 마지막 바닥 따지기의 진통 영향으로 좀 판단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프로그램 쪽에서 보시면 출발과 함께는 계속 최근에는 좀 호전적입니다. 역시나 갭 부분에서 계속 나타나는 건데요. 차익과 비차익 모두 다 매수 우위 쪽으로 출발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외국인들의 선물의 포지션의 움직임에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것은 바로 비차익의 매도 포지션입니다. 그런데 오늘 역시도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 부분에 대해서 공격 매수세가 아직 못 들어오다 보니까 비차익에서 먼저 떨어지는 폭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프로그램 자체가 영향력이 미비해지고 매수의 출발은 되었지만 이제는 곧 매도 전환 가능성까지 좀 열어둬야 하는 수급의 불균형이겠죠. 그렇다면 오늘 대응 전략적으로 한번 놓고 봐보면요. 외국인들의 매수 계속 제가 강조를 합니다. 이번 주 내내입니다. 옵션 만기를 벗어날 때까지는 일단은 외국인들 매수 포지션 상당히 중요하고요. 만기 지나고 나서도 최소한 10거래일 2주 정도는 무조건 외국인들 포지션을 보셔야지만 정말 진바닥을 넘어서 바닥이 다져지고 이제는 내가 건물을 지을 수 있을 만큼 상방을 노려도 되겠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외국인들 매도 확대가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자막에 나가는 눌림 매수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하나를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위쪽에 보시면 235.85 자, 235.85가 지금 막 깨집니다. 지금 속도로는 지금 빠르게 빼는데요. 네. 이 부분이 뭐냐면 급속하게 지금 빼는 속도를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지금 또 상해 영향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된다는 거죠. 상해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되는데 현재 기준에서 235.85가 상해 출발, 중국 출발과 함께 위험성이 도래되지 않고 출발 당시와 바로 돌려놔서 위로 올려놓는다라면 지금 깨지거든요. 위로 돌려놓는다라면 우상향 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가닥을 좀 잡아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지금 상해 눈치를 워낙 많이 보니까 이 부분이 상해 증시 시간대를 말씀드린 거다라고 체크하시고요. 상단은 238.80으로 설정을 하고요. 중간 밴드 237.55로 설정하고 하단 밴드 236.15로 설정을 하지만 지금 방금 235.85 자, 여기 자체 지금 55까지 밀렸지만 저라면 제가 좀 더 대응적인 전략으로 끌고 간다라면 롱 포지션을 잡고 간다면 여기서부터는 자신 있게 매수를 잡고 끌고 다녀보는 것이 옵션 만기를 앞두고도 큰 전략이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외로 조금 빠르게 밀리고 있지만 중국장 이후에 지금 약간 달린 요 밑꼬리가 조금씩 길면서 낙폭 빠르게 줄여주길 기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매수 쪽 여전히 의견 주셨네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주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틀 연속 빠졌던 삼성전자는 소폭 올라옵니다. 그리고 전일 10원 이상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은 조금 내립니다. 자, 상반기 거의 마무리하고 7월도 어느 정도 지난 시점 2013년도 하반기 외환시장 전망을 들어보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을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특별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상반기 흐름을 좀 알아야 하반기 얘기를 할 수 있을 듯한데 1,050원이 깨질 듯했던 차트가 지금 100원 이상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기폭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간단히 정리를 좀 해보면요. 네. 상반기 서울 외환시장은 한마디로 시장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간 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연초에 달러원이 1,050원대까지 하락할 당시에는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이 당연히 가졌습니다만 1,050원대를 바닥으로 해서 꾸준히 반등세를 지속해 왔고요. 반등의 주 배경은 달러 엔의 상승과 또 뱅가드 펀드의 국내 주식 매도 그리고 미 연준의 통화정책 차별화로 인한 글로벌 달러 강세와 상품 통화 약세 등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 보니까 크게 한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한 2가지 정도 엔달러의 상승이 왜 우리 달러원의 상승으로 이어졌는지 그 부분하고요. 네. 뱅가드 펀드의 이제 한국 주식 매도 네. 부분이 역시 왜 원달러의 상승으로 이어졌나요? 먼저 달러엔 90엔 돌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요. 달러엔 90엔은 사실상 연초에 시장이 예상하던 연준 고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도 상당히 빠른 시점에 이 90엔을 돌파하면서 시장에서는 엔화의 약세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강화가 되기 시작했고요. 이로 인해서 달러엔의 상승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과로 결국 글로벌 달러 강세라는 연쇄 효과가 나타났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달러 원까지 반등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엔화 약세의 그 전망이 장기화되면서 그 주시장에서는 일본 수출주의 강세와 또 국내 수출주의 부진이 나타났는데요.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뱅가드 펀드의 벤치마켓 변경에 따른 국내 주식 매도가 발생하면서 이에 따른 역성금 수요가 증가한 결과로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패닉성 반등세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또 겹쳤군요. 그리고 상반기에 우리 달러원의 급등을 유발했던 나머지 두 가지 요인이었던 미국의 어떤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그리고 상품 통화 흐름. 이것이 이제 우리 원달러에 역시 상반기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역시 시청자분들이 그냥 잘은 모르지만 그냥 지금 그냥 대충 알고 계실 것 같은 게 출구 전략 우려 때문에 원달러가 오른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내용을 조금 더 쉽게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미 연준의 출구 전략과 관련된 논의는요. 사실상 그동안 미 경제 지표가 매우 완만하게 호조를 보여왔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올해 한 4분기 정도나 이 논란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른 시기에 이 논란이 등장을 하면서 달러 강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 연준의 통화 정책과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이 차별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달러화 강세의 핵심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달러화가 전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이더라도요. 상품 통화가 강세를 보일 때는 원화가 상품 통화를 따라서 강세를 보이는 경향들이 종종 보여왔거든요. 네네. 따라서 원화에게 있어서는 상품 통화가 더 밀접한 변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5월부터 상품 통화들의 급격한 약세가 진행이 되면서 아시아 통화들에게 전반적인 약세 영향을 미쳤고요. 그 범주 안에서 원화 역시 큰 폭의 약세를 보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수급적인 요인을 한번 살펴보면 국내 수출업체들이 고점 매도에 나섰습니다만 글로벌 달러 강세나 상품 통화 약세로 인해서 NDF 시장 참여자들이 달러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섰고요. 그 결과 연초 대비 상승한 수준에서 상반기를 마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상반기를 마치고 이제 7월에 좀 접어들었는데 얼마 전에 1,160원 또 갔었다가 또 어제는 10원이 급등했다가 오늘은 1,140원대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하반기 달러원 기준으로는 또 어떤 변수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 보십니까? 원래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이 4분기 정도 영향을 준 변수라고 생각하셨으니까 역시 하반기에도 변수 중 하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반기에도요,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미 연준의 통화 정책에 따른 글로벌 달러 동향이나 또 상품 통화 동향이 달러원에게 가장 큰 대변수로 작용을 하겠고요. 네. 미 연준의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이 FOMC 회의 성명서나 버냉키 의장의 발언을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미국의 고용 지표는 분명히 미 연준의 양적으로 축소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요. 네. 반면에 미 연준의 또 다른 정책 목표인 물가 지수를 보게 되면요. 여전히 정책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을 낮추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이 어느 쪽으로 더 무게를 두고 이 부분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가 있고요. 네네. 지난 6월달 흐름이 가장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달러원이 1,160원대까지 상승했던 것은 미 경제 지표가 좋아질 경우에 올해 후반부터 양적 완화 축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버냉키 의장의 원론적인 발언에 대해서 시장이 매우 과민하게 반응한 결과고요. 반면 실업률이 7%까지 낮아지더라도 인플레가 정책 목표치인 2%까지 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미 연준은 결정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발언을 버냉키 의장이 분명히 했습니다만 시장이 이를 간과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바로 상품 통화에 대한 얘기였는데 결국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띠면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 통화는 약세를 띄어야 되는데 통화라는 게 이제 쌍으로 움직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강세라도 우리 한국의 통화까지 원화가 같이 강세를 보이는 경우는 상품 통화가 강세를 보이는 그렇죠. 때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상품 통화들 가운데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호주 달러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최근에 이제 0.90까지 밀렸었는데 호주 달러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 또 하반기 원달러 레인지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호주는요 중국의 주요 상품을 수출하고 있고요.
세계 주요 금 생산국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 지표 부진이나 또 금 가격의 부진 등이 현재 호주 달러를 약세로 이끌고 있고요. 네. 특히 호주 중앙은행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호주 달러는 올 하반기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출구 전략까지 가세할 경우에 호주 달러는 미 달러와 대비 최대 0.80달러대까지 하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이 영향을 받아서 달러 원은 올 하반기 1180원까지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요. 1130원에서 1180원 사이를 하반기 거래 범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의 90엔대를 아주 쉽게 뚫고 103엔대까지 올라갔었던 엔달러 환율의 전망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다시금 이제 93엔대까지 아주 빠르게 눌림목을 준 이후에 다시금 100엔대, 101엔대까지 회복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네. 먼저 그 103엔대에서 추가 상승이 제한되었던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요. 네네. 먼저는 아베노미스 불신에 따른 니케이 지수 조정이 주 배경으로 작용을 했고요. 네. 또 일본 투자자들이 해외 채권을 매도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엔화 역성금 수요나 또 중국 경제 지표 부진에 따른 엔화 강세 효과 등이 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예. 지난 6월 중순부터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니케이 지수가 회복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니케이 지수가 반등함에 따라서 그 달러엔이 연동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미 경제 지표 호조나 버냉키 의장의 발언 등이 달러엔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 달러엔은 이미 103엔대를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이 수준을 회복하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경제 회복 속도가 더디고 있다는 점이 엔화에게는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103엔대에서 매우 강한 저항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만약 미 연준의 출구 전략이 강화가 되고요. 네. 또 일본의 투자자들이 해외 채권을 매수할 경우에는 달러엔이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요. 예. 이때는 다음 저항선이 105엔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이전 고점인 103엔대까지 정도는 다시 한번 가볼 수 있는 분위기. 만약에 여기도 뚫리면은 105엔대까지 엔달러는 오를 수 있겠다라는 전망 들어봤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 원달러는 하반기에 1180원까지 열어두셨는데 마지막으로 달러 유로 전망 들어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쪽은 이렇게 언제 출구 전략을 하나 뭐 9월이냐 뭐 12월이냐 얘기하고 있지만 22에서는 드라기 총재가 우리가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저금리를 유지하겠다. 우리 약간 미국과 다른 통화 정책 쪽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1.30이 깨진 달러 유로는 하반기에 어떻게 움직일까요? 유로 달러의 경우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요. 네. 작년이나 올해 상반기까지 그 방향성이었거든요. 예. 작년까지는 유럽 재정 위기하고 이에 대응하는 유럽 중간의 정책이 충돌하면서 박스권 형성했고요. 네. 올해 상반기에는 미 경제 지표 호조와 또 유럽 경제 지표 호조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면서 일단은 박스권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제 유로 달러 흐름을 주도하는 것이 유럽과 미국의 통화 정책의 차이점이 되겠는데요. 네.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를 고려하고 있는 반면에 유럽 중앙은행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 그렇죠. 앞으로는 유로 달러 추가 하락을 진행을 시키겠고요. 네. 올 하반기 미 경제 지표 호조와 함께 물가 지수가 상승하면서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의지가 보다 분명해질 경우에 또는 유럽 경제 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유럽 중앙은행이 그 시중은행들이 예치하는 예금에 대해서 마이너스 예금 금리를 시행할 경우에 네. 유로 달러는 2012년도의 하단인 1.20달러까지 하락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미국은 계속 출구 전략을 준비하는데 유럽은 계속해서 부양을 서로 반대로 가면 갈수록 달러 유로는 지금 거의 박스 하단인데 1.20까지도 밀릴 것을 염두에 두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무엇보다 달러원 레인지를 하반기 1130원 그리고 1180원 사이로 주셨었는데요. 오늘 특별히 하반기 외환시장 전망을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 통해서 아주 쉽고 명확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 중국 증시 출발 상황 분석해드리겠고요. 먼저 전문가들이 오늘장 어떻게 하라고 조언 주셨는지 조언 종합판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이 오늘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김동섭 이사님은요, 수급선이 위치한 1838선까지 빠르게 코스피가 올라올 필요가 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라고 하셨었고요.
다음으로 유창희 대표님은 IT 부품주를 보자. 특별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은 중기적으로도 트레이딩 이상으로도 매매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태근 팀장님은 IT 소프트웨어 쪽에 특별히 기관 매수가 들어가는 종목에 관심을 갖자라고 하셨고요. 오늘 오래간만에 정재훈 멘토님이 함께 해주셨었어요. 근데 7월 옵션 만기를 눈치 보는 중인데 아마 최근에 좀 연일 급락했었던 IT 부품주들은 트레이딩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의견도 덧붙여 주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김근호 과장님은 전일부터 수급 분석을 해주시면서 도움 말씀 주고 계신데요. 가격은 시장이 싸 보이지만 많이 빠져서 여전히 수급이 좀 약한 장이다 라시면서 우리 시장은 불리하게도 신흥시장 쪽에 속해 있죠. 신흥시장에 속한 국내 증시에서 신중하게 투자하자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런 5분의 의견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또 한 분의 전문가를 전화 연결하려고 합니다. 공감 정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동부증권 목동지점으로 나가볼까요? 박성일 대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비슷한 의견, 공감할 만한 의견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예, 일단은 옵션 만기일 주기 때문에 현재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수가 가격은 싸지만 수급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매수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점에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옵션 만기를 앞두고서 이제 프로그램 매물이 많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지는 않지만 받아주는 주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아주 조금만 프로그램 매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조금 충격을 받을 수 있고요. 이제 베이시스가 백오데이션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프로그램 매물을 추가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금 고려한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주식들은 조금 매수하기 어려운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요, 뭘 더 확인해야 됩니까? 사실은 삼성전자 실적 나오고 미국도 미국대로 알파 실적 나오면서 어닝 시즌은 일단 출발이 됐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우리 시장에서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거는 코스피가 이제 직전 저점 지지에 성공을 하는지 여부입니다. 우리 시장이 실제로 펀더멘털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죠. 미국 경기가 좋아졌는데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지는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자금이 아시아 시장에서 급속도로 이탈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탈의 강도를 조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이탈의 강도의 저점을 좀 찾으려고 한다고 하면 코스피 저점을 찾는 과정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1780선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올라와서 쌍바닥 패턴이 된다고 하면 매수가 조금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지 않고 이제 N자형 패턴으로 조금 더 하락을 한다고만 하면 보수적으로 시장은 PBR 1배 미만에서 조금 오래 머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개별 업종 몇몇 개를 제외한다고만 하면 아무래도 코스피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IT가 안 좋은 상황에서 IT 부품주가 주력인 코스닥이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좋겠다라고 양시장 모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중국장도 지금 소폭 하락 출발했는데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한 2.7% 정도로 예상을 상회하게끔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근데 중국도 우리 개장한 지 한 1시간 반 중요한 시간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과 최근에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아졌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중국 시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조금 무관하게 움직여졌는데 아시아 쪽 자금이 외국계 자금이 동시다발적으로 이탈이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시장과 중국 시장의 연동성이 조금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련 소비재나 산업재 섹터가 조금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도 이제 1950 정도에서 저점을 형성해야 우리와 함께 바닥을 조금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 양시장 모두가 여건이 조금 조성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지표가 예상치만큼 나와주지 못하고 있고 아무래도 하반기 GDP 성장률이 조금 하향조정된 것 자체가 시장에는 쇼크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도 우리 시장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중국 관련된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얘기를 좀 쭉 들어보니까 코스피도 확인해야 되고 코스닥도 좀 그렇고 중국도 좀 안 좋은 쪽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좀 지금 꽃이 사지 않는다 할지라도 관심을 좀 가져도 괜찮을 만한 종목은 하나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한국 타이어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타이어 업종만큼은 추세가 조금 나고 있죠. 하락 추세에 접어들지 않고 횡보 또는 약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직접적인 영향은 이제 한국 타이어나 금호 타이어, 넥센 타이어 모두 마찬가지로 부타디엔 가격이 조금 급락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합성 고무 가격이 많이 빠졌죠. 이에 따라서 원재료를 조금 싸게 조달을 할 수가 있고 타이어의 주요 수요처인 이제 유럽과 중국 시장 모두에서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견조한 성장세를 조금 보여주고
보여주고 있고 특히 그동안 많이 부진했던 유럽 시장 자체에서 리타이어를 중심으로 한 교체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조금 더 뚜렷하게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메이커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부품 업체들, 만도나 현대, 위아 그리고 한국 타이어 같은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의 성장성도 어느 정도는 부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매수가는 51,000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6만 원까지 조금 높게 말씀을 드리는데 손절 라인은 매우 보수적으로 5만 원 조금이라도 급락하는 모습이 있다고만 하면 일단은 자르고 나와서 다시 한번 보는 게 한국 타이어가 추세가 나고 있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땐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타이트한 손절가 5만 원 잡고 한국 타이어 한번 보자 관심주로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에 계시는 박성일 대리님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종목 얘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중국장이 참 변수다 이런 얘기 우리 박 대리님께서도 해주셨었는데 중국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어제 2%대 중반 정도까지 급락했었던 중국장. 근데 오늘 또 빠집니다. 이제 955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소폭이지만 약보합 개장했음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지표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6월달 소비자 물가 그리고 6월달 생산자 물가 지표가 모두 공개가 되는데요. 더 중요한 CPI 소비자 물가는요. 1년 전 같은 기간, 그러니까 전년비와 이제 집계를 해보니까 2.7%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예상이 2.5% 정도 물가가 뛰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 물가가 조금 더 예상보다 뛰었고요. PPI 생산자 물가는 2.7% 정도 하락하면서 생산자 물가 자체는 예상치에 부합했다고 합니다. 일단 소비자 물가는 예상보다 좋았다라는 점, 하지만 약보합 개장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에 중국장 얘기는 집중적으로 들려드릴 테니까요. 이제 곧바로 우리 김선윤 대표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윤의 차트민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에 조금 좋은 것 같았는데 코스닥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좀 20포인트를 지키는 듯 했는데 조금 흔들리는 모습. 다시 한번 20포인트 안착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자, 코스닥도 다시 한번 빠르게 520포인트 이상으로 좀 갔으면 좀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크게 흔들리는 모습 11일날 목요일날 옵션 만기 때문일까요? 아직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좀 지표에 대한 눈치 보기가 좀 지속되고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 꼭 확인이 필요하다 말씀드려보고요. 자, 유로존에서 지금 현 정책 유지를 그래도 꾸준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줍니다. 어제 그 시장에서 유로존 같은 경우 대부분 상승폭으로 크게 마감을 했고요. 추가적인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들이 잘 움직여주고 있지 않나 판단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삼성전자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저가 인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관련주들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관련주 중에서 가장 좀 눈여겨보셔야 될 그 IT 부품주들을 말씀드려보자면은 좀 카메라 모듈, 카메라 부품주들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갤럭시 S4 미니와 갤럭시 노트 3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좀 그래도 최근에 좀 많이 빠졌지만서도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게 이쪽 카메라 모듈주들이거든요. 좀 관심 가지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들 말씀드려볼게요. 지금까지 현재 4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차, CJENM, NHN, 게임빌 이렇게 4종목을 가지고 있고요. 4종목 다 소폭 지금 하락 중입니다. 아직 손절가 터치는 다들 안 했고요. 네, 일단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적 승수가 82전, 54승, 28패의 상황을 좀 보여줍니다. 꾸준하게 지금 장이 많이 안 좋았었는데 패가 많이 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좀 장이 이제는 살아날 수 있는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노력해서 빨리빨리 제가 승률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대형주 두 가지, 확실히 전 이제 지수에 대한 부분 바닥인식 끝났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형주 두 가지 가지고 나왔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삼성전자 가지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요, 현대중공업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 삼성증권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10조 초반대, 4분기 11조 이상 이렇게 나올 것이다.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예상치보다 안 좋았다고 해서 이게 주가가 크게 흔들렸죠. 자, 그렇다면은 20% 이상 지금 빠져버렸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더 빠질 수 있느냐, 손절을 해야 되냐, 더 사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 시점이고, 관련 부품주들 역시 반등이냐 추가 하락이냐에 기로에 놓여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요, 항상 조금 이 주봉을 살펴볼까요? 일봉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봉을 보면 2011년에도 한번 그런 20% 이상의 하락폭과, 그리고 2012년도 20%의 하락폭,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하락폭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런 하락폭 이후부터 항상 반등을 줄 때는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두 달 안으로는 무조건 다 그 이상의 가격으로 올려놨단 말이죠. 그러면 이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떨어진 기간 자체가 한 달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한 달이나 두 달 안으로는 예전의 가격대, 이렇게 올랐던 가격대로 다시 회귀를 시켜 놓을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실적은 계속 좋아지니까. 저는 실적이 계속 안 좋아질 거다. 그래서 제2의 후발주자를 사야 된다고요. 저는 아직 삼성전자는 건재하다 판단이 됩니다. 후발주자 누구 말입니까? 누구? 애플과 같이 떨어질 거다. 후발주자 LG요? 아직 멀었습니다. 스마트폰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시장의 우위, 스마트폰 시장이 과도기다, 끝났다. 중국이랑 인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세계 최대 인구수 남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더 개화할 수 있고, 또 부품주 관련해서는 중국에 조금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런 부품주들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나왔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현대중공업입니다. 자, 현대중공업 지금 조선주에 대한 인기가 날로 조금 좋아지고 있는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조금 반등이 서서히 나아지고 있는데, 조선주의 대장은 삼성중공업이 지금 차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현대중공업은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 고점까지 6월 달에 빠졌던 가격대까지는 아직 못 가지고 있거든요. 자, 차트를 보시면요, 5월부터 해서 6월 때까지 버텼던 20만 원대 가격을 아직 회복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그 반면에 삼성중공업은 꾸준하게 반등을 줬고요. 추가적으로 그 이상까지 뚫고 올라가죠. 전에 한번 삼성중공업 추천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삼성중공업이 이미 올라탔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인 저는 매도라 판단하고 있고, 올해 현대중공업은 아직은 좀 더 갈 수 있는 여력 자체, 그러니까 전고점 진입을 좀 시도하는 모양, 바로 이 부분 20만 원까지의 모양새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로존 확실하게 드라기 총재가 이 현재 유지하고 있는 정책 유지하겠다. 유로존이 살아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할 모양새를 갖춰갈 것으로 예지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포르투갈에 대한 부분 조금 유로존에 도와준 입장이고, 그리스에도 자금이 들어갔고요. 지속적으로 유로존이 살아난다면은 조선주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크게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삼성전자랑 현대중공업 중에 대형주 두 개 중에 어떤 걸 추천드릴 거냐면요, 둘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현대중공업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현대중공업은 좀 더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모멘텀에 대한 부분, 실적에 대한 부분은 조금 걱정입니다. 하지만 유로존에 대한 모멘텀과 3, 4분기에 대한 실적 반등 가능성을 생각하신다면 지금은 매수 포인트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고요. 반등이 나온다면 좀 더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목표가 현재가에서 사시고 18만 6,500원에서 매수를 하도록 하고요. 목표가 3% 잡고 대응하시고요. 손절가 18만 원. 그 이상 20만 원도 갈 수 있지만서도 3%만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현대중공업 말씀드렸고요. 3% 목표가 꼭 잡고서 도달 가능성 있는 종목이라 한 번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김선윤의 차트 미인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두 지표가 나왔던 중국장 지금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전일 2.4%대 급락한 이후 오늘도 약보합 개정을 했었었는데요. 지표가 의외로 괜찮았던 편이었죠. 중국장 분위기. 리딩 투자증권으로 가서 들어볼까요? 우성재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나온 물가 지표 두 가지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아직 하락하고 있는지요? 예, 현재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2.7%로 발표를 했습니다. 전월 2.1% 그리고 시장 예상치 2.5%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예상치보다 좀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부담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6월 생산자 물가 지수 또한 전월 2.9% 하락이었고 이번 발표 2.7% 하락으로 발표가 났는데 시장 예상치였던 2.6%를 하회하는 모습 보이면서 생산자 물가 지수 또한 양호한 움직임을 나타내진 않았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것에 따른 중국 경제 둔화 우려감은 증시에 좀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2.4%의 하락세를 나타낸 이후에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1950선에서의 지지가 가능할지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인 만큼 이러한 부분 좀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은행 간 채권금리 시장에서는 금리가 하락세로 좀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안정화에 따른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국무원에서는 통화정책의 안정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언급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국무원에서는 지금 앞으로 안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통화 및 대출 총량을 적정하게 유지하되 금융 리스크를 엄격히 방지할 방침이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시장 안정화를 위한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져나갈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국무원에서는 민간자본은행의 설립을 허가하겠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민간은행들의 이제 생길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것들이 증시에 좀 호재로 작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표 악재 그리고 증시의 부담감이 나타나면서 증시는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러한 경제지표 발표 이후에 증시가 1950선에서의 지지를 받고 다시금 돌아설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시장에서의 변동성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우성재 팀장님 중국통이시는데 아주 분석을 잘 해주셨습니다. 1950 정도에서 지지받는지 여부부터 일단 상해종합 기준으로 확인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우성재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 리뷰해보겠습니다. 오늘 골프존이었었죠. 얼마 전에 200% 파격적인 무증을 발표했던 바로 그 종목이 오늘 강정원 부장님의 시초가 공략주였었습니다. 무엇보다 대규모 무증했었기 때문에요. 최대 약점이었던 거래량 부족 부분을 해결할 수 있고요. 차트 잠깐 보실까요? 네, 무증으로 급등한 날 사실 상한가 못 가고 한 절반 정도 상승폭 반납하고 마감을 시켰었죠. 그 이후로 추가 상승 모색했지만 약간 착시료 매물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초가에 공략을 해보니 시가는 65,400원이었었죠. 지금 조금 윗꼬리가 좀 달려있긴 한데 그래도 1% 이상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겠고요. 가격 대응은 이렇게 하라고 부장님께서 얘기하셨었죠. 얼마 전 고점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한 7만 원대 정도를 단기 목표로 잡고요. 지금 이평선 21과 121평에 거의 몰리는 자리인 6만 3천 원대 정도를 손절가로 놓고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히려 중국 지표 발표 이후에 코스닥이 상승 전환하면서 10시 46분 현재 양시장 소폭이지만 빨간불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오늘 아침의 변동성도 제법 큰데 중국에 일단 도움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전 잠시 후 뉴스인 마켓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는 마칩니다. 고맙습니다.